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다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 바깥에 활동을 하는 부부들은 전반적으로 갈등이 조금 더 적더라. 그리고 3시간 정도 바깥에 나가서 활동했던 부부들은 자기 개인의 시간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야기거리를 또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특별히 퇴직한 이후에 중년 이후에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런다면 3시간 정도는 무조건 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무조건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된다. 새롭게 나만의 이런 독립적인 삶을 구가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간에 이 나이 들어서 심정적으로는 의지하되 육체적으로는 독립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밥도 좀 각자 할 줄 알고요. 동시에 자기만의 시간 3시간 정도는 가질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내 아내, 내 남편과 밥 한 끼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신과 함께 오늘은 저도 이제 나이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 20대 아니냐, 잘해봐야 30대 초반 같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걱정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겨납니다. 당연히 이거 보시는 분들도 40, 50대 분들 또 50, 60대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분들의 걱정들,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오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년에 있어서 거의 아이들에게는 오은영이 있다면 또 우리 중년들에게는 이분이 계시죠? 이호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이랑 한 10년 됐죠? 더 됐나요?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 된 지가 됐는데 어떻게 그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 없이 체중이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지진 않아요.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는군요. 체중 관리를. 근데 체중도 그렇게 잘 유지하는 게 좀 좋은 거죠? 네, 사실 체중 유지한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업다운이 조금 심한 사람이라. 그래. 맞아. 한참 빼셨었어. 그럼요. 많이 빠졌었죠. 빠졌다가 다이어트는 다 소용없는 겁니다. 늘 원위치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맞아. 한참 엄청 빼셨었는데. 열심히 뺐었습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셨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모습 다시 찾으셨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막 많은 사람들과 막 친구 많이 있는 거를 좀 힘들어하거든요. 사람 많은 자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한 요 정도 50대 전후로 해서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좀 맺고 끊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좀 편차가 크죠. 그쵸? 왜냐하면 성격이 좀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한 30%가 있고 나머지 70%는 우리가 성격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때 왜 MBTI 많이 했잖아요. MBTI 하면 나는 E야, 나는 I야 그러잖아요. 중년 넘어가면 이건 I건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MBTI라는 것 자체가 저도 MBTI 전문가입니다만 이제 이 나이가 들면 우리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치잖아요. 거치면서 이 내가 극이다 이렇게 외향성이 강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어떤 순간에 가면 입 다물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조용하고 또 내향적인 사람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때가 되면은 자기만의 의견을 또 내는 그런 시점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요 MBTI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그래요.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짧아진다는 건 뭐냐면 이게 성향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이 양쪽을 골고루 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 이게 줄어든 상태를 우리가 중용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는 이 중년이 된다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40을 넘어서 또 50을 넘어가면서 내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깥으로 잘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그래서 조금 철이 드는 나이, 그래서 조금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중년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워낙에 변화가 많잖아요. 그중에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관계 변화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죠. 요새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쇼펜하우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유행이에요. 그렇죠. 그분 모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얘기할 수 없다 이럴 정도로.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쇼펜하우어 이분이 굉장히 좀 성격이 약간 다혈질이기도 하시고 좀 괴팍하시잖아요. 약간 괴팍하시죠. 네.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그분 말씀이 저는 상당 부분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는 뭐 60 안 돼서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뭐 60에 돌아가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네. 그래서 60에 환갑잔치 하면 어르신들이 야 요즘은 환갑잔치 하냐. 잔치도 안 하셔 진짜. 그렇죠. 애들도 잔치하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은 100 플러스 알파 시대 굉장히 오래 사는 세월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손절의 시대가 저는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쇼펜하우어가 뭐 인간관계 필요 없다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스스로 살아라. 중심 잡고 살아라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그렇죠. 그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좀 아닐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관계 손절하고도 얼마 있다 그냥 가는 시절이었어요. 네. 뭐 살 일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50이 넘었다고 상정을 한다면 50 넘은 분들께 제가 이렇게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 몇 분이나 친구가 있냐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손절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남은 게 한 줌입니다. 아프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뭐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네. 또 요즘은 뭐 50 넘으면 대부분 다 이 직장에서도 이제 떠나게 되고 또 아이들도 그렇죠. 이제 점차 커가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갖게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그 시점에 내가 친구가 몇 명이나 남아 있는가 좀 살펴보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새 사회적 연대감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중년 시기 지금은 오히려 손절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연결의 시대다. 저는 좀 망의 시대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네. 이게 물론 우리가 손절해야 될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악당도 있고 악마도 있으니까. 네.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있죠. 이를테면 뭐 우리가 뭐 가스라이팅 한다든지 아니 그루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또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많고. 그럼요. 네. 우리가 손절해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내 인생에서 뭐 가끔 나를 아프게 하거나 또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끊어낸다면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주변에 이제 호흡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이런 관계의 망의 시대, 곧 관계의 망이 나를 지원을 해주고 뭐 의료의 망, 복지의 망, 또 교육의 망 이런 것들이 막 탄탄히 나를 지탱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내가 살면서 이 세상은 좀 살만하구나 이런 감각을 갖게 하는 게 그런 망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망은 뭐냐면 시스템 말고는 다 개인적인 관계거든요. 네. 이 관계 특별히 그중에서도 건강한 관계가 많을수록 저는 행복의 질도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살만하다라는 고백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한 관계가 조금 많이 있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안에 보면 네. 좀 합리적인 집안이 있고 좀 정말 야 이번 생에 정말 이 집안이 지옥이다 이런 집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집안에 이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정도를 우리가 분화도라고 불러요. 예. 이 분화도가 어떤 집은 높고 어떤 집은 낮은데 보면 한 집안의 분화도가 높은 집은 보면 전반적으로 가족의 그 분화도의 평균값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서로를 잘 이해하고 내가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갈 줄 알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있고 이런 능력들이 전반적으로 그 집안의 평균값이 높은 경우는 개개인도 그렇거든요. 근데 보면 이런 분화도가 높은 한 사람이 그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끼리끼리가 맞아요. 유유상종이 맞아요. 네. 비슷한 분화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좀 나이스하다 싶으면 그 주변에 보면 보통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아니다 싶은 사람도 보면 주변에 그와 비슷한 존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만나보면 주변의 친구들도 굉장히 유사하지 않으신가요? 친구 없어요. 저. 친구가 없어요? 상담받으러 오세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 네.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나 친구 없어. 네. 친구 없어 이런 얘기 하는데 가족은 있으시죠? 가족 있죠. 배우자가 아직 살아계시죠? 아니 무슨 지금 왜냐면 이제 좀 멀리 있죠. 좀 멀리서.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네. 배우자도 친구 안에 들어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네네네. 그래서 꼭 우리가 혈연이 아니더라도 네. 법적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나를 보존해주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친구 개념에 묶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늘 내 편에 서가지고 24시간 혹은 내 전생애를 통해서 항상 위기 순간에 내 옆에 있어야 돼. 이렇게 친구의 개념을 이제 좁히면 사실 친구 없죠.
그래서 약간 친구의 개념을 넓힌다면 네. 어느 정도 저는 친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면 네. 내 주변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중년이 됐을 때 사실 이 친구의 범위를 너무 좁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뭐 약간 불편하거나 나랑 의견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떤 콜 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그렇죠, 이런 그렇죠. 사람들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굳이 내가 불편하게 그 친구랑 있는 시간이 막 편하지 않으면 아유 뭐 굳이 내가 뭐하러 이 나이 먹고 뭐 그 친구들 만나냐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많이 계시죠. 예. 근데 뭐 저는 이해는 돼요. 예. 뭐 저도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긴 예. 한데 제가 분명히 느끼는 건 뭐냐면 여성들하고 남성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여성들은 그래도 이제 흔히 우리가 관계적 인간이라고 부르고 남성들은 주로 이제 뭐 일의 인간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목적형 인간이다 네네네네네. 이렇게 부르는데 여성들은 만나가지고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수다라고 하는 것이 너와 나를 이어주는 일종의 뭐랄까요 수다가 생명을 낳는 것 같은 그 서로를 보존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아무 한 2시간 얘기했는데 아무 결론은 없지만 아유 결론 없죠. 그냥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과정 자체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분들은. 그거 자체가 일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보기 싫은 인간들이 쏟아낸 얘기는 더 싫지만 그러나 그 믿을 만한 요 몇 명의 또 혈맹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엄마들 같은 경우 얘들 왜 그 조리원 동기들은 거의 혈맹이잖아요. 그렇게 쭉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것처럼 네. 아이들의 뭐 엄마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새롭게 지역에 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얻은 친구들인지 간에 그 관계가 생각보다 조금 촘촘한 편입니다. 네. 남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관계가 그 직장 딱 끝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관계들이 다 증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되게 안타까운데 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잘해요. 그럼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5060들에 대한 여러 이제 이야기들 중에 네. 그 소셜 네트워크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소셜 커뮤니티. 그래서 옛날에는 딱 퇴직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삼식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집에서 밥 새끼 먹는. 그렇죠. 뭐 삼식이, 이식군, 뭐 영식씨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네. 그런 얘기는 완전히 옛날 얘기가 됐고요. 요즘은 사실상 이제 퇴직 딱 하기 전에 요새 되게 은퇴 준비, 그 퇴직 준비 교육 같은 거 직장에서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직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개인연금 들듯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그 소셜 커뮤니티 같은 여러 사회적인 공간 또 모임 또 취미 활동하고 또 학습하는 공간에 정말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물론 바람도 많이 나요. 외도도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강한 곳을 찾아가고 내 삶에서 이 여가라는 게 이제 50 퇴직하고 나면 네. 여가가 거의 24시간이에요. 따로 없습니다. 여가는 원래 일을 하고 남은 시간을 여가라고 불렀지만 다 남는구나. 그냥 하루 24시간이 여가예요. 그러니까 네, 하루 네. 종일 우두커니 이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3% 아이고야. 4%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동적 무기력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기력한 상태가 벌어지는데 네. 그렇다 보니 최근에는 내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나만의 삶을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활력 있게 존경받는 그런 나이를 들어가는 이런 선택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친구 개념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런 동호회 같은 거에 뭐 나가신 분들 요즘 많더라고요. 뭐 러닝 동호회, 뭐 자전거 그렇죠. 등등해서 그렇게 이제 각자의 취미에 맞는 모임 같은 데 나가시면 아무래도 비슷한 취미들이 있으실 테니 관심사도 좀 비슷하실 그렇죠. 것 같고 친해지긴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주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아서 그냥 그런 모임에 가셔도 막 잘 얘기를 하고 친화적인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저도 이제 새로 그 뭐 사람 좀 있고 모르는 사람인데 가면 되게 낯가림도 심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좀 처음 가는 어떤 그런 장소에서 더 나를 그분들에게 잘 동화시키는 어떤 뭐 대화의 기술 뭐 이런 게 혹시 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성실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그냥 열심히 다니고. 네,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왜 262 원칙이 있잖아요. 262가 뭐예요? 왜냐하면 10명이 있으면 네. 그중에 2인간은 내가 극혐하는 인간이고
그다음에 완전 6명은 그냥 평범하게 나랑 지내는 사람이고 2사람은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고 이 말을 바꾸자면 2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2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통이고 어느 조직이나 보통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유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공간에 갔어. 그렇다고 갑자기 내가 그전에 안 하던 거 한다는 것 익숙치 않고요. 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 기질이라는 것들은 일정 정도 이렇게 일관성을 약간은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이 그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은 어떤 결과를 낸지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은 내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갑작스럽게 나를 노출시키는 게 오히려 중년 넘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이 커뮤니티 속에서 새롭게 이 구조를 장악하려고 하는가. 이런 그 약간 불편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 내가 약간 샤이하다. 내가 네. 조금 조용한 스타일이야. 그러면 그냥 조용히 계속 다니시면 그 공간 속에서 이 사람의 존재가 자리매김을 해요. 맞아. 그러면서 놀랍게 사람은 이렇게 끄는 능력이 있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끕니다. 네. 조용한 사람들은 보면 조용한 사람들끼리 모이고요. 또 그 속에서 왁자지껄한 사람들은 또 왁자지껄한 맞아. 사람들끼리 모이고 네. 그렇다 또 떨어져 나오면 또 다른 분파를 이루고 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륙이. 그렇죠.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네. 내가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 꾸준히 나가면 그 공간이 내 공간이 되고 그 커뮤니티가 내 커뮤니티가 네네네.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보험 팔거나 예. 아니면 여자 꼬시려고 그러거나 예. 아니면 이제 사기 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많죠. 저도 약간 경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음.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저는 네. 학습 공동체에 많이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려요. 학습 공동체. 네, 학습 공동체 배우는 그 공간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습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면 그나마 조금 필터링이 된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성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아니면 또 어떤 목공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거. 또 한 가지는 뭐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꼭 그 대학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나이 들어서 방통대나 사이버대나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오히려 이런 공간은 훨씬 더 안전한 공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만나긴 하지만 네. 사실 이분들이 오프라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목적성 모임이기도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학습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람에게 안정성을 주잖아요. 또 성장시키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들어와서도 물론 사기꾼도 있겠죠. 물론 이제 거기서도 썸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경우보다는 학문에 대한 또 어떤 배움에 대한 이런 열정들이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건강한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이제 퇴직하고 나면 24시간이 여가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그전에는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얘기하기도 힘들었던 가족들, 특히 이제 뭐 아내나 뭐 이런 혹은 뭐 남편 이런 사람들과 이제 막 대화해야 될 시간이 너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갈등들이 좀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좋습니까? 그때가 미치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그전에도 대화를 안 했던 사람들이 네. 갑작스럽게 긴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하냐면 흔히 기대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이게 단계가 있어요. 네. 어떤 단계가 있냐면 처음엔 허니문, 일명 밀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이 좋구나. 그렇죠. 한 3개월 좋아요. 네. 길면 6개월 정도. 그래서 1년 정도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뭐 하냐면 다 크루즈, 여행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그다음에 24시간 난 자겠어.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자는 것도 나중엔 잠도 안 와요. 여행도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고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네.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력 단계로 쑥 들어갑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출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불안하고. 돌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불안들이 쭉 올라오죠. 네. 근데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런 불안들을 옛날에는 우리가 재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또 이제 뒤쪽으로 줄줄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 키우느라고 또 다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꽉 차 있던 공간들이 헝 떠나버리니까 옛말에 왜 찬자리 곧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있다 얘기하죠. 네네네네. 이런 자리들이 마치 우리가 뭐
뭐 빈둥지 증후군처럼 퇴직 증후군 또 퇴직 남편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자리를 딱 잡으면서 불만들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아내의 욕망은 뭐냐면 이제 남편하고 좋게 지내고 싶고 예. 행복하게 지내고 싶고 이전에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로 지내고 싶은데 네. 사랑은 간대가 없죠. 우리에게는 그 노년만 남아있는 것뿐인데 네. 그 남편은 우리가 사랑을 해본 자가 사랑을 하는 거고요.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대화도 해본 사람이 해본 거라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남편이 이 아내 옆에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젖은 낙엽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남편들을 사실 이렇게 젖은 낙엽, 삼식이 이렇게 보는 거 좀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네. 얼마나 유능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쵸.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내 가족에선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재구성으로 들어갑니다. 재구성? 재구성의 시기. 왜냐하면 처음에 밀월식이 있었잖아요. 네. 허니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력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금 이제 자기를 고쳐 나가면서 새롭게 자기를 이름표도 붙이고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는 거죠.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찾는 시기 요때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무기력의 시기에 이 배우자들 간의 다툼이 굉장히 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없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쌍욕 엄청나게 하고요. 물건 집어 던지고요. 에이. 그다음에 멱살잡 안 그러실 것 같죠? 요새는 50, 60 시절에 체력이 좋아요. 옛날에는 이제 네. 뭐 다들 이도 빠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다들 이제 뭐 힘없고 잘 못 걷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 다 인공관절하고요. 거의 뭐 로봇 태권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어. 그러니까 다툼도 굉장히 격화되는 게 저는 이게 TV 영향도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TV요? 텔레비전. 왜요? 요새 텔레비전 뭐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다툼의 경계, 보여줄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는 부부 다툼을 보여주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예. 결혼이 지옥이 되고 이혼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네. 우리가 적어도 다투려면 요거 정도를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욕도 너무 많이 하고 상한선을 많이 높여놨군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역치 자체를 높여놓은 거예요.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툼이 그 전에 우리가 신혼하고는 또 달라요. 쭉 묵혀놨던 갈등들이 또 누적된 갈등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놀라울 정도로 2030보다 치고받고 하는 이런 폭력형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60에. 그럼요. 그래요. 여전히 건강하죠. 에너지는 많죠. 쌓인 건 많았죠. 해결은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툼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새 조론 얘기 나오잖아요. 예. 조론은 제가 볼 때는 미화된 별거예요. 워낙에 사이도 안 좋았는데 그지 않아도 안 좋은 사이 자체를 바깥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이혼을 하긴 또 부담스럽고 네네네. 또 뭐 재산을 분할을 하자니 가진 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살고 싶지는 않고 그 법적으로도 문제 생기는 건 또 별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론이라는 걸 많이 선택을 하는데 네. 그 조론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순간들이 많이 이 부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다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집에서 나가요? 물론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예전 나갔다 들어와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정도 바깥에 활동을 하는 부부들은 전반적으로 갈등이 조금 더 적더라. 그리고 3시간 정도 바깥에 나가서 활동했던 부부들은 자기 개인의 시간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야기거리를 또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도 우리가 지금 우리 정프로님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네. 10년 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매일 만났으면 할 얘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일상이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꼭 해야 될 나이 들어서 부부가 꼭 해야 될 몇 가지를 각자 얘기한다면 다른 데를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물론 공동의 취미 갖는 거 굉장히 좋은데 거기 가서 또 싸워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서로 보지 않는 순간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게 3시간 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돌아와서 네. 한 끼는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요. 밥 한 끼는? 그럼요. 부부 중에 정말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의 아주 핵심에 뭐가 있냐면 다투고 때리고 부수고 이게 아니고요.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밥을 차려주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일은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네네. 그 인간 보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나이 들어가지고 특별히 퇴직한 이후에 중년 이후에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런다면 3시간 정도는 무조건 나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돌아와서 한 끼는 무조건 같이 먹고.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남성들 같은 경우 요새 뭐 삼식이세 그런 이런 얘기 듣기 싫다. 그래서 네. 요리학원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완전 강추해요. 어. 왜냐하면 요리라고 하는 게 종합예술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종합예술 속에서 이 성취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아내의 맛없는 밥을 먹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견디는 것도 20년이다, 30년이다 얘기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새롭게 나만의 이런 독립적인 삶을 구가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간에 이 나이 들어서 심정적으로는 의지하되 육체적으로는 독립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밥도 좀 각자 할 줄 알고요. 네. 동시에 자기만의 시간 3시간 정도는 가질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 내 남편과 밥 한 끼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네네네. 거죠. 부부끼리 대화도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 이제 보통 요쯤 되면 아이들이 어리면 뭐 10대 또 나이가 있으면 한 20대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아빠가 아주 어릴 때는 뭐 잘 놀아주고 했었는데 고기욕으로 다시 옛날랑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과는 그러면 어떤 관계 혹은 뭐 어떤 대화를 좀 가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요? 애들한테 요새 그렇게 아버지들도 그렇게 아직까지도 욕하는 아버지들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애들한테? 쌍욕하는, 예, 쌍욕. 어렸을 때부터 하던 그 쌍욕을 나이 들어서까지 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꽤 계시거든요. 저는 정말 욕하는 부모들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개소 말량 소닭 12간지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네.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 네. 자식의 근원이 자기 아니에요. 네. 개 XX 얘기하잖아요. 강아지 얘기하잖아요. 개 새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그게 누구의 새끼겠어요. 그렇잖아. 이런 막말이나 네. 상욕은 어른이라면 멈춰야 될 일이지만 부모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네네. 하고요. 무엇보다 나이 들어 살다 보면 자식들이 또 훌륭하게 잘 커졌어요. 그러다 보면 이 부모 역할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애들도 똑똑하죠. 우리보다 정보도 빠르죠. 거기다가 애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수준으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내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아버지의 어깨 혹은 네. 뭐 어머니의 뭐 이게 뭔가 권위 이런 거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자녀들이 이만큼 커준 게 땡큐예요. 본인들이 잘해서 애들이 그만큼 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잘 자란 자녀들이 이런저런 제안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하면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요. 거기다 대고 니까짓 게 뭘 아느냐 하면서 그냥 뭐 개소말량 소닥 다 나오는 경우라면 참 품이 없는 사람이다. 참 교양 없는 부모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애들 말을 좀 들어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자면 일단 애들이 우리랑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차라리 일을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대화라는 건 옛날부터 애들이 청소년기 넘어서면서부터 잘 하지 않던 거기 때문에 갑자기 그 대화를 하자 그러면 두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뭐 유언장을 쓰거나 아니면은 욕을 하거나 어떤 욕이라는 게 요구를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것이든지 참 편한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컸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앉아봐라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건 이를테면 뭐 아내가 여보 잠깐 앉아봐. 그럼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유사하게 갑자기 아버지가 앉아봐라 그러면 참 그때부터 애들하고 관계가 더 어색해집니다. 다만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면 칭찬거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오면 칭찬거리를 찾아라. 그럼요. 이게 그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냐면 우리가 애들을 맨날 보기 때문에 칭찬거리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내 부모이든 내 부모가 아니든 어른 중에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늘 만나고 싶은 가장 넘버원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멘토는 나한테 그렇게 뭐 험한 말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부모한테만큼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좋은 말 듣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좋은 얘기, 야, 넌 잘 될 거야. 넌 어려서부터 멋진 애였어. 야, 넌 어떻게 점점 멋있어지냐?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요새 MZ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의 자식들이 MZ 세대들인데 이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하면 그건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군가의 조언 자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부모의 이야기는 정말 잘 듣지 않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안 듣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똑똑한 아이들이니 네. 사실은 크게 뭐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이미 성인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 뭐 우리 정프로님이나 저나 서로 얼굴 쳐다보면 이 다 20세기 인간들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네. 21세기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조언 따위는 부모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래요? 더 이상 그들의 진로를 논할 수도 없고 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없어요. 아니 뭐 20세기에야 우리가 더 정보를 빨리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이 부모고 어른이고 막 그랬지만 네. 지금이야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재처리하고 재디자인하면서 자본의 중심에 서 있는 아이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약간 뭐랄까 뭐 녹슨 경첩 같은 이 자동문 시대에 녹슨 경첩 같은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막 보이잖아요 눈에. 네. 아 이건 아닌데 네. 뭐 이런 게 이제 집에 자주 있고 애들 맨날 보다 보면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못 봤던 것들이 막 보일 거 아닙니까? 보이죠. 근데 참아요. 네. 그때 못 봤던 거는 지금은 아예 눈을 감으시는 게 나아요. 얘기하려면 그때 했어야죠. 아 그래요? 그럼요. 좀 답답하긴 한데 이제 네. 분명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컸다는 얘기는 네. 그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건드리지 꼭 함께 해야 될 순간에 함께 못했다면 네. 지금에 와서 그들을 교정하려고 한다면 이건 폭력이다.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아니 그러면 아버지인데 엄마인데 한마디도 못하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예쁜 얘기 해주시면 돼요. 그들은 이제 너무 커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고치지도 않아요. 이미 집 나가서 집에서 8시간 이상 나가 있는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의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들 막 나와서 막 저 자기 어디 타투 한다고 하고 뭐 이러면 그래 참아요? 타투 한다고 하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네. 야, 타투가 너한테 어떤 의미냐. 네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지울 수 있냐. 네가 타투 하려는 건 왜 그런지 나도 궁금하다. 알았어, 내가 한다고 내 몸에 내가 한다고. 내가 엄마. 한다고. 그래서 뭐 그럴 거 온몸에 아니에요. 용골이 올라오고 용발톱 내려오고 막 이렇게 되죠. 되긴 네네. 되는데 그거 우리가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야,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집에 묶어놓지 않는 한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하고야 말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컸다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선택하고 자유를 구가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더 많은 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제안할 수 있어요. 그냥 부드럽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타투를 했을 때 문신을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묶어놓고 뭐 테이프로 감아놓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심각한 상황 제가 인터넷에서 얼마 전에 본 건데 네. 딸내미가 고1인가 그런데 가방을 뒤졌는데 피임도구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이거 모른 척 넘어가야 되냐 아니면 얘기를 해야 되냐.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왜냐 이미 화가 올라올 대로 올라오고 특별히 이게 아버지가 봤다. 네. 그러면 이게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소통이 잘 되는 집들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울 때 엄마하고 안 울고 아빠하고 울었거든요. 엄마 워낙 집에 없으니까. 집에 없으니까 엄마를 찾아가 엄마를 네네네. 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관계가 돈독한 집은 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관계가 그렇게 좋았지도 그리고 그렇게 뭐 친밀하지도 않았고 서로 간의 비밀 얘기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있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너 이 가방에 피임 띄고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완전히. 그때부터는 오히려 나중에 독박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나한테 지금까지 어떤 존재였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빠가 뭔데 내 가방 뒤져. 그렇죠.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 아이하고 가장 친밀도가 높은 사람 있죠. 친밀도가 높은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자식이라는 게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요새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정말 이런 뭐 흉악하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폭력 사건에 연루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그 부모들에 대해서 막 악플이 달릴 때도 있거든요.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마음대로 안 돼요. 네네네. 다만 분명한 건 끊임없이 제안은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제안은 해야 되고 특별히 저희는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하잖아요. 네. 부모 교육을 하면서도 저는 킹핀 효과 얘기를 합니다. 킹핀? 킹핀 효과라는 게 뭐냐 우리가 네. 볼링을 하잖아요. 네네네. 볼링을 하면 이 볼링이 10개의 핀을 다 넘어뜨릴 수 있는 스트라이크가 나오게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우리는 제일 앞에 있는 그 핀을 넘어뜨리면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킹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요 바로 앞에 있는 핀, 바로 뒤에 있는. 네. 요게 바로 킹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이거저거 잔소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다만 딱 한 가지는 가져가자. 그러면 그 한 가지를 끊임없이 유지한다면, 강조한다면 이건 킹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조던 피터슨이 뭐 인생의 12가지 법칙 이런 네네네.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중에 그 정말 아이들에게 쓸 게 전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 어깨 피고 다니는 거. 아하. 너무 전 중요하다. 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방 정리하는 거. 전 이거 되게 강조하거든요. 네. 이게 자기 방을 정리하도록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게, 자기 방을 정리하는 아이들은 자기 삶을 정리해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깨 피고 다니고 그다음에 자기 방을 정리하도록 하는 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컨트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킹핀 효과를 하나 가지고 간다면, 그런 게 이 집안의 기조가 돼서 갔다면 이 아이 가방에서 나온 피임 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킹핀이라는 게 다른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 욕심들이 있겠지만 그 하여튼 다른 건 좀 놔두더라도 확실하게 어깨는 펴고 다녀라. 뭐 다른 건 일단 됐고 어깨는 꼭 피고 다녀라. 그리고 네 방은 네가 꼭 정리하라. 이것만큼은 너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다른 거 갖고 아빠가 이렇게 너한테 뭐라고 하진 않겠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렇죠. 반드시 이것만은 좀 하라는 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어쩌면 좀 저절로 따라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인생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네. 우선순위가 있는데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만들어진 그 우선순위에 따라오잖아요. 그럴 때 핵심적으로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지만 인생의 중요한 기준들,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준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한두 가지가 어쩌면 우리의 관계도 만들어가지만 그 아이들의 삶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년 넘어가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생 더 커서 뭐 20대, 30대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소나기를 벗어난 아이들을 붙잡아 가지고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지켜다오. 네네. 이렇게 이 명료한 기준들, 이를테면 내 말은 들어다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명료한 얘네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만한 어른의 지혜로운 기준, 어른의 이런 돌봄의 기준을 하나씩 좀 주시면 너무 좋죠. 저희 집은 뭐 그냥 다른 거 잘 모르겠고 그냥 교회 가면 됩니다. 교회요? 네. 주일에 교회 가면 돼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큼은 좀 지켜라. 네,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킹핀이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건 해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 가든 안 가든 마음대로 하고 네. 저희 집은 그거 딱 하나 있어요. 네. 교회 가서 좀 졸아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가라. 그럼요. 거기에서 뭐 그건 알아서 할 문제고요. 그 약속만 지키면 저희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하고, 대신에 교회 안 간다. 저희는 지원도 없어요. 아, 그래요? 상호간의 약속이에요. 유산도 없어요. 교회 안 가면? 그럼요. 그래요? 저희 원칙이 딱 그거 하나예요. 교회 가면 모든 것에 대해 지원한다. 그러나 교회 안 간다.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 저희 집은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아이들이 되게 이제 뭐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하여튼 그런 거 하나만 이제 있으면 대체로 아이들도 그거 하나는 지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관계 이야기할 때 보면 너무 요청하는 사항이 많은 집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 못 지키죠. 다 못 지킬 뿐만 네. 아니라 이 부모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이럴 땐 저랬다. 이럴 땐 이랬다. 맞아.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의 부모의 덕목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일관성 있는 부모 얘기하거든요. 엄격해도 괜찮아요. 대신 그때는 폭력적인 것과 엄격한 건 다르죠. 엄격하더라도 인간은 그 사이에 반드시 빈틈을 찾아내거든요. 네, 다 네, 꼼수를 네, 네. 만들어내요. 그러나 이렇게 일관성이 엄격한 것도 괜찮고 대신에 뭐 자유로운 것도 괜찮죠. 대신에 이 사람이 어떤 한 가지 기조를 꼭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는 거의 조현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미치고 돌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훈육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은영 박사님 애를 때 뭐 애를 붙잡고 너 선생님 못 이긴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이때 그 아이들의 기준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훈육이라는 게 뭐 혼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이런 경계, 울타리, 이런 말뚝을 딱 기본적으로 정해주는 거라 요걸 만드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자기네들만의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맞아. 아이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애가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었어. 그럼 아버지들이 많이 뭐라 그래요? 나가 이 자식아. 엄마는 뭐라 그래? 너 나가기만 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반복하면 아이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 서가지고 문지방 사이에 서서 오줌을
오줌을 싸게 되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고.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메시지가 한꺼번에 나타나면 사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양육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관되게 이 아이를 키우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라는 거죠. 네네네. 그건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족 안에서도 일관된 규칙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규칙이 너무 많으면 그 규칙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집 같은 경우 아이들이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려고 하질 않고 부모의 그 안색, 눈치만 보는데 굉장히 그 발달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눈이 왜냐면 이제 부모 기분에 따라서 갑자기 이거 뭐 되게 혼날 만한 일도 안 혼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부모 기분 안 좋으면 그냥 잘했는데도 막 두들맞고 하니까 그건 진짜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평생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중년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을 통제할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네, 일단은 그건 이제 우리가 포기하자. 네, 네, 대신에 안 된다. 유산이 많은 분들, 줄 게 많은 분들은 통제 가능합니다. 아, 돈으로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뭐 흔치 않을 테니까. 그럼요. 그 아까 뭐 중년의 품위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는 진짜 바랄 것 같아요. 내가 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품격 있게 좀 나이 들어 가고 싶다. 뭐 당연히 거기에는 뭐 건강도 좀 포함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 어찌할 수 없는 거 말고 그래도 내가 좀 품격 있는 중노년을 좀 보내려면 뭐가 제일 좀 중요합니까?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돼. 첫 번째, 욕하면 안 돼요. 아, 욕. 나이 들어 흰머리 나기 시작하며 욕하는 존재들은 저는 정말 품위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품위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죠. 등급 외 판정이다. 여기는. 그럼요. 이거는 네. 뭐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 입만 다물어도 이 사람의 가격은 올라간다. 아. 가치가 올라간다. 품격도 올라간다.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짓말. 나이 들어서 거짓말하는 분들. 나이 들어도 거짓말은 일종의 습관 같아요. 습관 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자기 스스로를 뻥튀기 하는 분들도 많고요. 네. 없는 것을 있다 말하는 분들도 많고 한다 하고 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얼추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범위를 안다면 그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넓게 가져갈 필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알게 되는 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하지 말아야 될 그 부분. 형님 다 알지 내가. 그럼요. 뭐 이런 거. 그죠. 그건 뭐 허세. 네, 허세. 그런 거 이제 품격 많이 없어지는 그쵸.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자랑질이죠. 자랑. 진짜 이건 나이 드니까 정말 자랑질을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뭐 저 전에 뭐 어디 뭐 그 빌딩 내가 다 줬잖아 이런 분들. 그렇죠. 그런 얘기 하려면 돈을 내고 하든가 밥값을 내고 하든가 밥값을 낸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꼭 밥값 낼 때 되면 먼저 나가고 신발끈 메고 있고 허리 아프다 그러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는 잊지 말고 욕설은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랑질 하지 말자. 특별히 아픈 아이가 있고 또 못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자식들 중에. 네. 그 자식 자랑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입니다. 그럼요. 자식이 뭐 니네 자식은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은 얼마나 아파요. 예.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내 자식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대학을 갔니 저런 취업을 했느니 그러면 그때도 돈을 내고 하든가. 그러나 돈을 내더라도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70대,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 이제 권사님들이 계모임을 많이 하거든요. 계모임이 깨지는 이유는 자식 자랑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뭐 그게 너무 하고 싶으시겠지. 뭐. 너무 하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이 들면 무조건 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활동을 해서 잠 못 나더라도 막 춤을 추더라도 이제 내 춤을 출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나 때는 이런 거 말고 내 얘기 나 지금 이런 일 하고 있어. 나 저런 거 시작했는데 즐거워.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가 낫지 내가 이루지 않은 성취. 내 자식이 내 성취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애들을 지원했지만 그 아이들이 잘 된 거 그 아이들이 정말 애쓴 거예요. 부모님들 애쓴 부분 일부 있지만 그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그들이 애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50, 60 넘어가면 자랑질을 할 거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요 지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하면 좋은 거 있죠. 하면 좋은 거.
전 진짜 좋은 말 많이 하라고 말씀드려요. 칭찬 많이 하라고. 칭찬 많이 해라. 네, 칭찬. 다 가는 데마다 훌륭해. 너무 잘한다. 엑설런트야. 빈말이라도. 그럼요. 예. 왜냐하면 나이 들면 누구도 우리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해줘요. 예. 누가 우리를 칭찬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가지고 뭐 이룰 만한 성취도 많지 않은데 나는 너 만날 때마다 목소리 너무 좋더라. 난 너 만날 때마다 어쩜 이렇게 편하네. 너는 어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잘 왔냐. 이런 사람은 24시간 죽은 다음에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있어요. 송도순 선생님이 네. 항상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전에 저랑 방송을 하는데 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박사는 잘 될 거야. 이 박사는 잘 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혹시 관상 보세요 선생님? 제가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분은 누구를 만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신빙성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저한테 이런 칭찬을 해주실 어른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뭐 그렇다고 젊은 층이 저한테 넌 잘 될 거야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세대가 어떤 세대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주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역할 또 좋은 의미를 남기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런 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남들보다 더 쓸 필요는 없지만 남들만큼은 좀 쓰시는 게 좋겠다. 그럼요. 그래서 더치페이를 하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빠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약간 좀 사실 그게 뭐 돈이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도 조금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진 않은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 친구가 돈 없는 거 내가 돈 없는 거 친구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10번 사면 걔네들이 커피숍에서 10번 커피를 샀으면 내가 믹스 커피 한 잔은 살 수 있잖아요. 맞아. 자판기 커피 한 잔은.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얘가 가진 것 중에서도 최선을 다했구나. 맞아. 인간성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 정 안 되면 집에서 믹스 커피 이렇게 타다가 종이컵 갖다가 이렇게 따줘도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성이거든요. 배려. 이런 일련의 이런 인간성을 보여주는 거 너무 좋고요. 저는 꼭 나이 들면서 진짜 좀 품이 있는 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하지 않으면 멍청해집니다. 전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나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이기성이 생겨나요. 남들 얘기 안 들어. 안 들어요. 그게 왜냐면 잘 안 들려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잘 안 들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 주파수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어요. 내 얘기 다 끝난 다음에 그 친구 얘기해야 되는데 내 얘기하기 전에 해가 저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 틀린 얘기 너무 잘 보이고. 그럼요. 그리고 지적질 엄청 하고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꼭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이제 충분한 판단 능력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게 눈에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경청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 얘기를 잘 듣지 않으면 내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 얘기를 잘 듣지 않으면 내가 헛소리를 해서 내가 오히려 가벼운 사람이 되고요. 그 존재가 정말 바람에 불면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청인 거죠. 잘 들으면 그 잘 들은 동안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되고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그 사람의 그 끄덕임이 그 사람의 존재의 무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끄덕이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존재는 무거워지는 거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인내력이라는 게 참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살아보면서 보니까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경청이라는 건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의 존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헛소리 혹은 뭐 딴소리 혹은 바보 같은 소리 하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모아서 멍청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 경청이 안 되면 멍청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좀 거칠게나마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조금 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은 욕하지 말고 욕은 뭐 기본 어떤 중에 경우에 기본이죠. 하지 말고 그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고 자랑질 좀 하지 말고 이런 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는 칭찬. 칭찬은 하여튼 뭐 빈말이든 진심이든 하여튼 있는 대로 다 하고 만날 때마다 하고 그다음에 남들 얘기 좀 잘 듣고 경청 좀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정성은 보이자. 최소한의 정성은 보이자. 이러면 이제 뭐 조금 돈이 있든 없든 간에 품격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요? 예, 어떤 저는 공부? 아무거나 공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50 넘으면 네.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마치 학원 가듯이 서점이나 도서관 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가셔서 뭐 완독 숙독 어려워 눈도 안 보이고 기억도 안 나곤 하지만 뭐 아무 책이나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책이나 네. 그냥 뭐 베스트셀러인 거 아닌 거 아는 책 모르는 책 뭐 장르도 상관없어요. 시 소설 에세이 뭐 정보책 다 상관없어요. 네. 아무 책이나 꺼내서 10페이지만 읽으라고 말씀드려요. 10페이지 끝까지 못 읽더라도 10페이지 딱 읽고 거기서 단어 하나 외워오는 겁니다. 문장 하나 외워와요. 그러면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운 걸 가지고 일주일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주간에 똑같은 시간에 학원 가듯이 그 서점 도서관 가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또 가져오겠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이 두 달 두 달이 석 달 이렇게 시간 지나죠. 네. 다 읽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 얘기 너무 잘 들리고요. 다 읽지 못하도 내 안쪽에 심리적인 포만감 생겨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꾸 쫄리니까 자꾸 뭐 MG의 삼요 뭐 라떼의 삼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네. MG의 삼요 아시잖아요. MG의 삼요? MG의 삼요. MG 세대가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러면 아, 그게 있어요? 네, 라떼 세대가 세게 야를 한다는 거예요. 해보란 말이야. 당장 하란 말이야. 야! 뭐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급하기도 하고 이 또 치올라오는 세대들에 대한 쫄림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런 독서가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 포만감을 주는가 어른의 관대함을 주는가 또 나이 들어가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기회 눈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잊지 마시고 토요일 날 오전에 교보문고에 오시면 항상 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그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한번 읽어보기 좋을 우리 이호선 교수님의 책은 뭐 있을까요? 50의 기술? 50의 기술. 아주 참 보람찬 시간 아닙니까 지금 네, 이따? 알찹니다. 네. 네. 50의 기술. 네. 요 책 읽어보시면 좋을까요? 네. 네. 아마 조금 더 살아가는 동안에 네? 플러스 원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50의 기술. 네,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또 품격 있는. 근데 진짜 그 뭐 배우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배우는 건 아닌데 요즘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캔버스랑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림 그리거든요. 오,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런 거는 진짜 뭐 형편없는 그림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리는 행동 자체가 일단 스스로 좀 약간 만족스럽기도 하고 뭐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렇게 캔버스에 딱 그리면 약간 좀 우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있어 보여.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해보시면 돈도 얼마 안 들거든요. 옛날에 그 노회찬 그 대표님께서 네. 그 1인 일기 얘기를 하셨어요. 1인 일기. 사람이 한 가지 기술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근데 그 기술 중에는 누군가는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누군가는 뭐 악기를 다룰 수 있고 누군가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근데 저는 참 그 말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야말로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삶을 또 페인팅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삶을 또 노래하고 이 가을 같은 중년기에 네. 정말 좋은 시작하셨다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이 보신 분들은 뭐 품격 있는 나이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바라신 바일 테니까 오늘 뭐 하기에 아주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맨날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욕 하나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줄일 건 좀 줄이시면서 그래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혹은 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네 저분 요 정도 말은 나올 만한 그런 우리 노인들이 되지 않을까 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오늘 품격 있게 좀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종종 한 번씩 좀 오셔서 뭐 품격 있는 어른 혹은 뭐 또 관계 맺음에 대한 또 완전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 계속 좀 도움 말씀 주시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좀 시간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봬요.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인아,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